정치평론가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 어제 있었던 토론 자, 탈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양일국 정치평론가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자, 어제 토론회 밤늦게까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제가 펜앤마이크 첫 출연 때, 예. 우리 경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보수 우파의 당심은 아마도 야전 사령관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때 최대현 선배님하고 둘이서 예. 홍준표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정도로 가닥이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예측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토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번 선거는 결국 그 관치, 정부 주도 관치와 민간 시장파 이 둘의 승부가 되겠구나. 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다소 좀 예능적인 요소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명이 안 됐을 뿐이지 사실은 오늘날 그 경제 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 내지는 뭐 우파와 좌익에 예. 정말 선명한 포인트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 이번 선거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뭐 친중 또는 뭐 절반 정도는 중국 정도의 국가의 성격을 갖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겠구나, 그런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예, 먼저 김문수 후보의 어저께 모두 발언이지 않습니까? 기조연설 좀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갖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되겠습니다.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고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제가 규제를 완전히 풀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용기를 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가 반드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경제 문제, 민생 토론이 첫 번째 이 TV 토론의 주제였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예. 현대 보수 내지는 자유우파의 정강과 이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얘기는 관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민간 영역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예. 현대 보수 자유주의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 취직해서 아이 갖게 하겠다. 이것은 보수가 갖고 있는 그 가정을 우선하는 도덕적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 보수 우파가 자꾸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유우파의 본진인 국민의힘까지도 뭔가 우파적 색채를 감추거나 뭐 중도 내지는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자꾸 감추는 것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렇게 토론 초반에 저렇게 선명한 우파의 가치를 드러낼 때 약간의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경제 활성화 대책 또 이제 그 다음에 쭉 얘기하시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자 정말 지금 경기 침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 난 이렇게 시킬 거야. 그 말씀 잠깐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은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또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이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R&D, 특히 정부의 여러 가지 R&D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 같은 데도 이 R&D 부분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 누가 제일 힘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생각하시네요. 지금 이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 진보 진영에서 무차별 현금 살포라든가 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많이 밀고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 그 참모들의 고충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 저쪽에서 너무 대놓고 포퓰리즘적인 걸 들고 나오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선거 공학상 우리도 어느 정도 장단은 맞춰야 되는데 우리도 돈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게 되죠. 푸는 듯한 것을 보이긴 해야 되는데 보수 자유주의의 이념과는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 후반 토론에서는 일부 뭐 적자 재정도 감내하겠다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R&D 지원하겠다. 기업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 지원하겠다. 여기 보면 소상공인과 기업을
정부가 직접 돈을 줘서 일으켜 살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오늘날의 정치 지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정부가 이럴 때 팍팍 퍼줘야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돈을 주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유우파의 이념을 또 성실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그 선거공학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상당한 그 고충과 어떤 면에서는 그 전문성도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대놓고 어떤 의미에서 좌파 코스프레 하지 않고 우파적 가치를 지키면서 저렇게 살살 녹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투가 대단히 좀 소탈하고 전문 용어 같은 거 잘 안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문장을 볼 때 저는 어눌한 분이 할 수 있는 구사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어눌하긴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젊은 시절에 진짜 막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말씀 못할 거라고 글쎄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하나 났는데 이제 우리 진보 좌익 진영은 이제 그 인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뭐 좋은 자리가 하나 났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들끼리 경쟁 시합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제가 그 들은 바에 따르면은 밀실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논쟁해서 그 자리에 누가 갈지 너희들끼리 결정하라. 근데 그 안에 밀실에 들어갈 때는 다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공정하게 경쟁해서 뽑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일단 안에 들어가면 살벌하게 논쟁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겠죠. 거기엔 뭐 약간 인신 공격성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또 그 사람의 평상시에 그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기세가 꺾이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 특히 경기도, 인천, 부천 이쪽의 노동계통이 가장 센 곳인데 거기서 대장 먹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눌하고 인자한 말투 속에 들어있는 그 날카로움을 아마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면은 이번 토론회 앞으로 한 2번 남았는데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토론회가 참 기대되는 첫 번째 토론이었는데 저는 특히나 이 김문수 후보의 놀라운 점이 진짜 이재명이 요리조리 도망가니까 야, 요거는 잡으려면 협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준석 후보하고 손을 딱 잡고 자, 이준석 후보 이제 내가 길을 알려줬으니 이쪽으로 패 하고서는 같이 패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장면 한번 좀 보시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눌까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 원자력 탈원전 이런 분야들 재생에너지 분야들 갖고 한번 이재명을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그게 제 입장입니다. 저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풍력에 비해서 8분의 1,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 들고 태양광에 비해서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해안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가 되는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좀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들게 됐습니다. 요게 딱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아니 두 분이 왜 저를 협공하십니까 이렇게 맞받아치더라고요. 글쎄 이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의 노련함이 보인다고 봐야겠죠. 첫째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 지금 이번 토론에서 잡은 컨셉이 말을 엄청 빨리 하면서 전문 지식이라든가 뭐 그 수치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공세하는 컨셉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서민적이면서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어투로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전문 분야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아마도 김문수 후보도 지금 이준석 후보의 그런 위치에 어떤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혈기 넘치고 마이크만 쥐어주면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고 벌써 눈치를 봤겠죠. 오늘 이준석 후보가 할 말이 있구나. 작심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굳이 내가 어눌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준석 후보에게 공을 돌리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오늘 좀 캠프 관계자들한테 저거 어디까지 조율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조율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조율 아니랍니다. 저도 애드립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애드립으로 즉석에서. 그래서 야, 저 정도 호흡이면은 아주 뭐 이건 짜고 해도 이렇게 예쁜 호흡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시장 5천, 코스피 지수 5천 만들겠다 막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도 또 이 두 후보가 이재명을 탈탈 텁니다. 함께 보시죠. 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5천이 되면 저도 환영입니다. 좋겠는데 이거
들은 분들이 이거 워텐이라는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워텐이 가능합니까? 저는 주식을 잘 저도 몰라서 5천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예전에 주식을 처음 경험하실 때 조금 뭐 친구분의 권유나 이런 거로 작전주로 경험하셨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인식인데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주주의 어떤 강압적인 물적 분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상황 속에서는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회사가 자기에게 맞는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그 말만 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부산 가가지고는 또 HMM이니 또 SK이온이니 이런 것들 또 민간 기업인데 잠시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주식시장에 있는 이재명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작전주를 배웠다고 아주 그냥 뭐 통렬하게 비판해버립니다.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인의 어떤 공약이나 평상시 주장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을 걸면 그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작전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장면이 여기서 하나 나오거든요. 원자력 발전소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상당히 믿을 만한 에너지다라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체르노빌은 왜 터졌냐? 이제 바로 그러한 반론이야말로 극단적인 예거든요. 그러니까요. 체르노빌하고 우리나라 원전하고는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원전입니다, 여러분. 중수라고 경수로예요. 그리고 후쿠시마의 경우는 사실은 그게 이제 자연 재해로 인해서 일단 시작된 건데 그렇죠, 해일 때문에. 그 해일이라는 그 엄청난 그 외부 충격을 감안하면은 사실상은 상당히 안전하게 결론 난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면 극단적이라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이 정작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는 부분 그리고 뭐 다음 순서에 또 전문가 분이 진단해 주시겠지만은 그 호텔 그 얘기 할 때도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준석 후보가 따져 물으니까 그것은 그저 돈이 순환되는 게 좋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것뿐이다. 그 극단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하는 말은 극단적이지 않고 남이 자기 비판할 말은 무조건 극단적으로 편협하게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가 5천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아마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공방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는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주식 가격이 저평가되는 거 이른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이게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상속세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물고 늘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저 뭐 간단하게 뭐 제가 경제 전공도 아니고 이런 겁니다. 상속세를 내야 될 시점이 다가오면 기업인들은 불안해요. 우리나라가 상속세 50% 걷어갑니다. 65% 그리고 되죠.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할증이 붙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최대 60에서 65만 원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 가치를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가능한 한 낮게 해놔야 증여세나 상속세를 덜 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상천외한 구조가 있다 보니까 기업이 상속할 시점이 가까우면은 손발을 걷고 달려들어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가는 것이죠. 개미들이 죽어나죠. 그래서 그 상속세를 그렇게 많이 걷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징벌적 상속세라고 그럽니다. 기업인들 벌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괜찮은 중소기업들 많았거든요. 근데 상속세를 그렇게 걷어대니까 파산하거나 그리고 해외에 팔려나갑니다. 헐값에. 그래서 무슨 37 손톱깎이 잘 만들던 뭐 락앤락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못 뻗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도 상속세를 많이 걷다가 이게 이제 어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데서 오는 어떤 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분 좋은 그런 약간의 포퓰리스트적 성격을 가지고 징벌적 상속세를 했다가 스웨덴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케아나 그 아스트라 같은 제약회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 코로나 백신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속세 때문에 넘어갔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제네카에 합병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파산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내는 기업이 줄어들면 세수도 줄어드니까 나라가 어려워지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상속세 많이 걷는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일본은 상속을 한 다음에 8년인가를 정상적으로 경영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면 대부분 탕감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국들은 상속세라는 지렛대를 가급적이면 기업을 더 경영을 오래 하고 일자리가 유지되는 쪽으로 그 지렛대를 쓰는데 우리는 우리 산술적으로 2번만 상속하면은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만 하더라도 그거 아마 상속세 다 못 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이재용 회장이 돈 빌려가지고 또 이부진 회장이 그 돈 빌려가지고 지금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런 상속세인데 그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가 이런 아주 파격적인 공약을 제안했어요. 자 지금 지방이 소멸되니까 기업을 지역으로 옮겨라. 그러면 상속세랑 법인세 대폭 감면해주겠다.
아, 지역으로 옮기면, 예. 본사를 옮기면 이거 잘 되면요. 예, 지역 예. 소멸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우리나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허. 기대가 지금 드는 겁니다. 물론 뭐 지역에다 이전한 다음에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을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어제 뭐 합리적으로 규제를 없앨 건 없애겠다, 또는 뭐 한미 동맹 같이 가겠다, 또는 뭐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보수 내지는 우파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예. 많이 했는데, 지난 우리 경험상 예. 이재명 후보의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네. 알더라. 툭하면 그래서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상당히 친기업, 친시장적인 뭐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뭐 이제 우리 재계에 있는 분들은 세 가지 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예. 첫째가 이제 노란봉투법입니다. 예. 물론 그 안에 정의로운 뜻이 없진 않으나 데모를 하고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상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상법 개정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자칫하면 우리 기업의 안방을 외국 투자자에게 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주주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요. 기업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일도 그리고 벌어지죠. 충성이라는 게 예. 이게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영적 판단이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게 보일 텐데, 네. 수많은 기업과 주주들 간의 소송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그게 겁니다. 제일 큰 우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죠. 예.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산재,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거나 회사가 그런 것들을 배려해주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오너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겉으로는 친시장적인 공약이나 발언을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기업들을 계속 옥죄는 법들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세가 일부 완화는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것도 사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상속세 폐지라든가 그 뭐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전환에 그렇게 협조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토론회 가운데서 일부 이재명 후보가 전향적으로 친시장 이런 친민간 영역적 발언이 있었지만은 글쎄 예. 그분의 행동을 볼 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본인이 다 쌓은 그 업보입니다. 자기가 그냥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 없게끔 이재명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이번 선거가 제가 아까 관치와 시장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어제 이준석 후보가 조금 우리 입장에서 좀 아프고 날카로운 얘기지만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 이 문과 출신, 그러니까 법 쪽의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같은 IT, 이과가 나서서 바로잡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무조건 이렇게 우리를 욕한다고 색안경을 낄 게 아니라 곰곰 한번 우리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이 곱씹어 봐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제 최대현 선배님께서 주관하신 어떤 행사에서 저도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를 참 추앙합니다. 예. 근데 그분들의 공이라는 게 결국은 농경사회, 문과 또는 유교적인 법통, 이런 것을 5,000년간 따르던 민족을 해외 무역을 하고 과학기술을 숭상하는 나라로 체질을 바꾼데 그 예. 본질적인 공이 있거든요.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키고.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R&D를 통해서 기업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기술과 과학을 숭상하는 나라로 가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관치 내지는 뭐 현금 살포 이런 걸 하겠다는 정치 세력을 선택한다면은 기껏 어떤 의미에서 이승만 박정희 이후로 대한민국이 정말 체질 개선하면서 고통스럽게 산업화 근대화를 하고 해외 무역을 하는 나라로 이렇게 선배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다시 관치 농경사회 엇비슷한 그런 체제로 잘못된 회귀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캐스토스님께서 댓글 아주 재밌게 달아주셨네요. 이재명한테 없는 것들: 1번 예의, 2번 경제 감각, 3번 품격, 4번 신뢰성, 5번 리더십, 6번 소통 능력, 7번 겸손, 8번 책임감, 9번 국민 통합력, 10번 미래 비전. 없는 게 많습니다. 없는 게 많네요. 그 없는 게 많은 거 앞으로 TV 토론에서 하나씩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그 해봅니다. 미래 비전과 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좀 이따가 전문가분께서 자세히 분석해 준다고 하셔서 저도 예. 안 가고 여기서 보고 갈 겁니다. 근데 그 호텔에 예약을 한번 했다가 취소하면 뭐 마을에 돈이 돌아서 예. 우리가 뭐 잘 살게 된다. 조금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이런 이야기에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호응을 하고 그것에 기대를 하는 이 상황을, 전 특히 교육자들, 특히 경제나 이쪽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거는 우리 스스로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